종말의 한파가 오기까지 이틀 남았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내 명의의 집을 남동생에게 증여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잔소리 중이다. 이번엔 10만 위안을 주면 하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지금 당장 그 뻔뻔한 인간들을 데리고 명예 이전을 받자마자 절친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 생에는 온 힘을 다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사람과 살아남을 것이다. 펑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겨우 눈을 뜨니 몸이 따뜻했다. 하지만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얼어 죽어갔는데 어째서 지금 내 침대에 있는 걸까?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2026년 1월 15일이다. 알았다. 난 회개했다. 종말의 한파가 닥치기 이틀 전으로 몸을 일으킨 뒤 거실을 보니 부모님이 지겹도록 다투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침을 튀기며 무능하다고 욕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들한테 집 한 채도 못 넘겨주다니. 그들은 전생과 똑같았다. 온통 내 집을 남동생에게 줄 국리뿐이다. 뻔뻔하게도 전생에 내가 거절하자 그들은 우리 집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아. 종말의 한파가 닥쳤을 때 그들은 내 모든 난방용품을 빼앗아갔고 나를 밖으로 내몰아 물자를 구해오라. 결국 난 얼어 죽고 말았다. 내가 나타나자 아빠가 말했다. 탕탕아, 그냥 이 집 내 남동생한테 주면 안 되겠니? 10만 위안을 지금 바로 내놓으세요. 그럼 바로 집을 넘겨줄게요. 내가 이사간 후론 우린 남남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말을 끊었다. 비록 이 집이 내가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을 모아 산 것이지만 살아남는 것에 비하면 그깟 돈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물자를 살 현금이다. 내 말에 다투던 부모님과 게임하던 남동생은 모두 멍해졌다. 엄마는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서둘러 돈을 송금했다. 염치불고하고 부동산 거래소로 달려갔다. 순식간에 명의 이전을 마쳤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 절친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방한복부터 난방기구까지 주문했다. 소형 발전기도 2대나 샀다. 수만 위안을 썼지만 절친 텐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텐텐아, 1시간 뒤면 도착해. 물건을 많이 샀으니까 계속 배달이 올 거야. 내가 좀 받아줘. 텐텐은 2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시외에 2층짜리 작은 양옥집을 물려받았다. 웹소설 작가인 그녀에게 조용한 환경은 집필하기에 딱 좋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우리 집에서 꽤 멀다는 것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 2분 만에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탕탕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냥 너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려고. 자세한 건 메시지로 보낼게.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었다. 기사 아저씨가 의아해할까봐 전화를 끊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가서 쌀이랑 밀가루, 식용유 좀 사. 다다익선이야. 못 들고 오겠으면 배달시켜. 피난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왜 그래? 이틀 전에도 샀는데 우리 둘이서 얼마나 먹겠다고. 내 말 들어야 살 수 있어. 나는 딱 이 한마디만 보냈다. 설명할 시간 없어. 텐텐의 집 골목 어귀에서 농산물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에 들어가 채소 씨앗을 잔뜩 사고 화분, 비닐천, 삽이랑 망치도 샀다. 기사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학생, 채소이라도 키우려고 그러니?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해보려고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미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종말에 가장 무서운 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짐을 차에서 내리는데 화창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폭설까지 3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텐텐은 바닥에 가득한 식료품들을 보며 의아한 듯 나에게 물었다. 너 서바이벌이라도 찍으려는 거야? 텐텐아, 곧 종말이 올 거야.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방 안에서 나는 점심을 허겁지겁 먹으며 그녀에게 내가 회귀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녀는 의아해하면서도 내 말을 믿어주었다. 오후에 우리 둘은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재료와 약품을 계속 샀고 나는 인부들을 불러 담장을 높였다. 기어오르지 못하게 전기 철조망도 설치했다. 인부들이 농담조로 물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나는 농담으로 대꾸해. 여자애들끼리 사니까 무서워서요. 도둑이라도 들면 고생 꽤나 하잖아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쯤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휴대폰을 보니 남동생이 SNS에 글을 올렸다. 요리 8개가 차려진 사진이었다. 슬쩍 보니 전부 내 냉장고에 쟁여뒀던 것들이었다. 새집 이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나는 바로 댓글을 남겼다. 냉동실에 내가 사둔 스테이크랑 고기도 있어. 그건 건드리지 마. 내일 내가 가져갈 거니까. 동생과 엄마의 성격상 그 고기들을 오늘 밤 배가 터지도록 다 먹어 치울 것이다. 절대 나에게 남겨줄 리 없다. 하지만 내 의도가 바로 그거였다.
이틀만 더 기고만장하게 내버려 두자. 내 기억이 맞다면 내일부터는 폭설이 내릴 것이다. 역시나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 날이 어슴풀에 밝아지며 하늘에서 엄청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영하 10도였다. 텐텐이 TV를 켜자 시민 여러분께 알린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오늘 18시 전까지 긴급 난방을 실시합니다. 추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도 예외는 없었다. 1년 내내 여름인 하이베이까지 눈이 내렸다. 밤이 되자 밖에는 이미 눈이 20cm 넘게 쌓였고 눈은 그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와 텐텐은 히터를 틀고 허거를 먹으며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텐텐, 잘 익은 마라 소고기 한 점만 더 줘.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난 분명 혼자 얼어 죽었을걸. 근데 지난 생에 내 결말은 어땠어?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지난 일은 말하지 말자고 했다. 어쨌든 지금 우린 서로가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살아남아야 한다. 지난 생의 텐텐을 생각하니 사실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부모님에게 쫓겨나고 물자를 빼앗기던 그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스노우 타이어도 없는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내 차는 전복되었고 그는 중상을 입고 갇혀서 결국 나보다 먼저 죽었다. 죽기 전 우리는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던 게 기억난다. 울면서 탕탕이라고 했지.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구하지 못했어. 여기까지 생각하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그를 구해야지. 그 후로 3일 내내 매일 폭설이 쏟아졌고 기온은 첫날 영하 1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 전국이 혹한의 공포에 빠졌다. 제설차의 굉음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도시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공업회사의 수리 요청 전화는 폭주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마트로 달려가 물자를 쟁였다. 선반 위에 있는 것이라면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챙기고 봤다. 압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정부의 지원도 시작되었다. 매일 헬리콥터가 단지마다 고온 물자를 투하했다. 관리사무소 단톡방에서 관리인이 나를 언급했다. 당 소장님, 방한 물자를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도통 보이질 않으셔서요. 집에 계신가요? 나는 출장 중이라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요즘 계속 집에 없어요. 제 몫의 물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 존벌레 같은 가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구호 물자도 받지 못할 걸 속이 다 시원했다. 그때 벽걸이 보일러 경보가 울렸다. 난방이 끊기자 하룻밤 사이에 기온이 더 내려갔다. 현재 실외 온도는 이미 영하 54도다. 창밖에 눈을 살펴보니 그리 심하게 내리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두껍게 쌓여있다. 옷 안주머니에 핫팩 몇 개를 넣고 눈을 치우러 밖으로 나갔다. 눈이 벌써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무겁지는 않다. 30분 뒤 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다. 속눈썹에 서리가 맺혔다. 도구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텐텐이 잠에서 깨어 물었다. 왜 나 안 깨우고 같이 하지 그랬어. 자고 있길래. 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먼저 눈을 쓸러 갔지. 우리 아침에 뭐 먹을까? 야채 수프에 면을 좀 넣어 먹자. 이런 극한의 추위에는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신선한 야채는 오래 못 가. 그래도 준비해둔 야채 씨앗이 있으니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실내 화분에서 채소를 재배해보자. 내가 가서 해볼게. 넌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여. 전기담요 아직 안 껐어. 나는 재빨리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다. 지난 생의 혈연관계였던 가족들은 모든 방한 물자를 독차지하고 나를 밖으로 내몰아 먹을 것을 찾게 했지만 오히려 혈연도 없는 이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 그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확인했다. 그 뻔뻔한 인간 때문에 웃음이 터졌다. 그 뻔뻔한 게 어떻게 단톡방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온라인 구걸까지 하고 있다. 어떤 착한 이웃이 도와줄 줄 아나 본데 웃겨주는 이불이랑 두꺼운 옷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희 방금 집을 샀거든요. 준비도 하기 전에 이런 천재지변을 당했네요.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저희 가족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낸 지 1시간. 아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재난 상황에 남들은 수만 위안을 써도 물자를 못 구하는데 그는 공짜로 얻어낼 생각이라니 정말 내가 직장과 다를 바 없군. 뭐든 그냥 막 들어오는 모양이다. 텐텐이 밥을 다 차렸다. 채소 탕면과 마라와 마늘 맛 2가지 마라롱샤. 말도 없이 먹기만 할 정도로 맛있다. 텐텐, 내 솜씨는 정말 최고야. 오후에도 계속 눈을 치울 테니까 너는 채소 재배하는 법 좀 알아봐. 채소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거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안 전기가 갑자기 끊겼다. 에어컨이 멈췄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고 곧 실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텐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탕탕, 정전이야. 어떡하지?
걱정 마. 우리에겐 발전기가 있잖아. 지금 바로 연결할게. 연결하자 금세. 에어컨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발전기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니까. 계속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다. 우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텐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탕탕. 지금 SNS에 올리려는 거야? 이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 누가 보고 뺏으러 오면 어떡하려고. 난 웃으며 말했다. 이건 SNS용이 아니야. 이건 어떤 짐승 놈한테 보낼 거야. 말을 마친 뒤 염치 없는 놈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고는 바로 전원을 꺼버렸다. 그들이 무력하게 분노하든 말든 내버려. 나와 텐텐은 즐겁게 마라롱샤를 먹었다. 하지만 식사가 다 끝나기도 마당 전에 입구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텐텐은 손에 든 마라롱샤를 내려놓았다. 텐텐에게 방 안에 있으라고 신호하고 문 앞으로 가 외시경으로 밖을 살폈다. 이미 대문은 택시 한 대에 들이받쳐 열려 있었다. 며칠 전 나를 데려다준 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야, 여기 먹을 게 있다는 거 다 알아? 나한테 좀 나눠줘.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부양해야 할 부모님과 자식들이 걱정 있어. 마. 많이 달라는 건 아니니까 절반만 나눠주면 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것도 아니면 당장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다 같이 나누자고 할 거야. 얼마 안 된다는 말을 어쩜 저리 뻔뻔하게 하는지. 하지만 대놓고 맞설 수는 없어. 아저씨, 먹을 걸 좀 나눠드릴게요.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대신 다른 사람한텐 절대 비밀이에요. 말을 마친 뒤 나와 텐텐은 식탁을 옮겨 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쯤 되면 문 밖의 아저씨도 아마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그는 것이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후회하지 말고. 이 문은 텐텐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별히 새로 바꾼 것이었다.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보관된 것이라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다. 날이 너무 추워서 그냥 가버렸나 싶었지만 내 큰 착각이었다. 문 밖의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외시경으로 보니 적어도 4-5명은 있었다. 텐텐이 밖을 살짝 보더니 목소리를 파르르 떨며 말했다. 옆집 왕씨 아저씨는 왜 저기에 있어? 전에는 내가 그 집의 공부도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텐텐을 달랬다. 이게 바로 종말이야.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야. 살기 위해서라면 다들 미쳐버리거든. 쾅 하는 소리와 유리창이 박살났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망치를 들고 창가로 달려갔다. 기사 아저씨는 이미 창틀에 올라타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추위의 보라색으로 변한 그의 입술은 지금 이 순간 기괴해 보였다. 망치로 그를 내리치고 싶었지만 지금 이 각도에서 치면 너무 아플 것 같았다.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멍하니 있는 사이 그는 이미 나에게 달려들었고 텐텐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퍽 소리가 들렸고 기사 아저씨는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누워 울부짖었다. 고개를 돌려 텐텐을 보니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을 덜덜 떨면서 말이다. 상상조차 못했다. 늙어 많고 약하기만 하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용감할 줄은. 그런데 창문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망치를 들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휘둘렀다. 올 테면 와봐. 한 번만 더 들어와. 이 망치 맛을 보여주겠어. 말하면서 나는 손에 든 망치를 힘껏 휘둘렀다. 비록 팔은 이미 저려왔지만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니 허겁지겁 도망쳤다. 이런 날씨에 소동을 피웠으니 얼어 죽지는 않더라도 동상에 걸릴 것이다. 당분간은 다시 오지 못하겠지. 두 아가씨들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모셔야 할 노인과 어린 자식이 있어요.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그들은 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아마 독하게 마음먹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있다는 그 말 때문이었을까? 쌀 한 포대, 밀가루 한 포대, 식용유 한 통을 그는 절뚝거리며 떠나갔다. 다음 며칠 동안 눈은 다시 거세졌고 나와 텐텐은 도저히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텐텐과 내가 몸을 녹이려 호거를 먹고 있을 때 뻔뻔한 인간이 또 행패를 부리러 왔다.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다. 나도 이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그의 영상 통화를 받았다. 누나, 제발 부탁이야. 나랑 엄마 좀 살려줘. 아빠는 이미 얼어 죽었어. 순간 나는 조금 의아했다. 집안에서 늘 발언권조차 없던 그 남자가 죽었다니. 게다가 이건 20여 년 만에 그가 처음으로 나를 누나라고 부른 것이었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뻔뻔한 녀석이 갑자기 화면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누나, 내가 빌게. 예전엔 우리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집은 이제 필요 없어. 너한테 돌려줄게. 참 우습다. 지난번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나를 밖으로 밀어낼 때 돌아온 건 녀석의 비열한 비웃음뿐이었는데 눈물을 쏟으며 비는 뻔뻔한 꼴을 보니 증오심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치솟았다. 창고 가장 아래에 있는 상자가 생각나네. 예전에 사둔 바비큐용 숯이 있을 거야. 그걸로 몸 좀 녹여.
먹을 건 알아서들 해결하고. 말을 마친 뒤 바로 영상통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그들을 위해 내 핸드폰 배터리를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텐텐은 한참 동안 나를 망설이며 바라보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탕탕아. 그들이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너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들어봤니? 그거 사람 죽는 거야. 텐텐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떡 벌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아 소고기를 한 입 먹었다. 맵고 알싸한 맛이 목구멍을 자극적인 맛에 눈물이 핑 돌았다. 텐텐, 이 모든 건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53일째 되던 날,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텐텐이 병으로 쓰러졌다. 그는 계속해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열이 가장 높을 때는 40도까지 올랐다. 온몸이 사마진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뜨거웠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계속 덜덜 떨며 춥다고 말했다. 해열제를 먹이면 잠시 열이 내렸지만 몇 시간 뒤면 다시 열이 올랐다. 난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러고는 창백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를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을 버텼다. 마침내 그의 체온이 38도로 유지되었다. 의식도 계속 또렷했다. 다만 목의 염증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말을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탕탕, 너 좀 더 쉬어. 난 많이 좋아졌어. 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졸이던 게 완전히 풀렸다. 5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뉴스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우리에게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당국이 대피소를 건설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이 끊겼고 인력이 부족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 직접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야. 비록 어렵겠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텐텐을 데리고 대피소로 떠나기로.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눈으로 막힌 집 밖으로 나가느냐였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먼저 길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출구를 따라 기어나가 땅에 발을 딛자 눈이 가장 깊은 곳은 내 허리까지 찼다. 난 마치 눈밭에 심어진 당근처럼 조금씩 주변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창문에서 문까지 5-6m 거리를 길을 내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다. 이때 난 이미 기운이 다 빠졌고 몸도 꽁꽁 얼어붙었다. 체력을 회복한 뒤 계속 치울 생각이었다. 적어도 한 줄기는 치워야 했다.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그런데 그날 밤 엔진 괭음과 소란스러운 사람 소리에 다시 당황했다. 설마 또 누가 물건을 훔치러 온 건가? 난 일어나 망치를 들고 문 앞을 지키며 대기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없어요? 이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외눈창으로 보니 그 운전사 아저씨였다. 손에 든 망치를 더욱 꽉 쥐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작에 보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대답이 없자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안심하세요.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당신도 보셨겠지만 이제 대피소가 생겼어요. 두 아가씨가 멀리 살아서 걸어서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일행들과 함께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아직 거기 있다면 대답 좀 해주세요.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차가 여러 대라 서둘러 가야 하거든요. 이 두 마디 말은 나에게 추운 종말의 겨울 속 따스한 햇살 같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5분간 망설이다가 결국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정말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건가요? 아가씨, 집에 있으면 외눈창으로 한번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온 동료예요. 구조대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다. 외눈창으로 밖을 내다봤다. 정말이었다. 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저씨, 뒷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차 5대가 있었다. 맨 앞에는 대형 특수 오프로드 차량이 있었고 뒤에는 차체가 높은 SUV 5대가 따랐다. 차들 사이에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다. 나와 텐텐은 유씨 아저씨의 차에 탔다. 조수석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그땐 물건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얼굴을 붉히며 유씨 아저씨께 말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그는 허허 웃으며 미안할 게 뭐 있냐고 했다. 당신들 둘이 우리 가족을 살린 거예요. 다만 우리 어머니는 결국 못 버티셨네요. 우리 차량 행렬에 제설 장치가 있긴 하지만 미끄럼 방지 타이어와 5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밤새 운전해서야 도착했다. 대피소 안에 모든 이의 얼굴엔 살아남았다는 미소가 넘쳤다. 나와 텐텐은 온실에서 리우 형님의 아들과 게임을 하며 놀았고 리우 형님은 팀을 이끌고 계속 구조를 이어갔다. 이 종말의 겨울은 꼬박 3개월간 지속됐다.
희생자도 적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았다. 국가의 강력함 덕분이었고 구조대의 효율적인 활동 덕분이었다. 햇살 아래에서 나와 텐텐은 마주보며 웃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